역으로는 사실은 제가 예전에 두 사례를 비교해서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바로 비슷한 시기에 다른 남성의 경우는 94세 환자였습니다. 근데 그분의 경우는 갑작스럽게 역시 숨차고 호흡곤란인데 시기가 불과 하루 사이에 그렇게 되신 거예요. 그래서 병원에 와서 가슴 사진, 흉부 엑스레이를 찍었더니 대략 한쪽 배 거의 전부와 반대쪽 배 절반 정도가 폐렴에 걸려 있었습니다. 근데 이분이 한 1년쯤 전에 찍었던 사진은 거의 깨끗했거든요. 그러니까 급성 폐렴이 생긴 건데 당연히 동맥혈에 산소 포화도가 확 떨어져 있으니까 응급실에서는 기도삭관 합시다. 중환자실 올라갑시다. 그런 얘기가 나왔거든요. 근데 사실 이거 사실을 말씀드리면 제 친정 아버지셨습니다. 제가 거부했습니다. 거부하고 일반 병실에서 굉장히 공들여서 항생제와 다른 치료는 했으나 중환자실 치료는 하지 않았거든요. 그리고 1인실에 계셨고 형제들이 다 지키고 있었거든요. 2박 3일을 앓다가 병원에서 돌아가셨는데 저는 사실은 워낙 좀 편안해 하셔서 좋아지는 줄 알았어요. 근데 하루마다 사진을 찍잖아요. 사진상에는 오히려 악화가 되고 있는데도 편안하신 거예요. 의식을 잃지도 않으셨고 오히려 편안해 하시는 그런 상황에서 형제들, 자식들이 다 보는 가운데 돌아가셨거든요. 그게 부족하지만 저는 시설이나 병원이나 이런 데서 이런 환경을 좀 더 만들어줘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버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사흘, 네. 그 사흘이 중환자실로 옮겨서 집중 치료를 받으면은 한 달, 두 달 앞에 환자처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그 사흘이라는 과정이 내 삶을 정리하고 가족과 그 밖에 가까운 분들과의 관계를 정리하고 그걸 표현하고 교감하는 이 과정은 중환자실에서는 없는 것이고 못하죠. 일반 환자실에서는 가능할 수 있죠. 가족 면회도 되고 그렇죠. 손목 잡고 얘기도 하고 당신도 말씀하시고 네. 이것이 비록 짧은 사흘이지만 네. 내 삶의 마지막 부분으로서 사흘의 의미를 완전히 다르게 만드네요. 그리고 환자분도 그걸로 정리를 하셨지만 가족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그리고 지킬 수 있었던 것도 너무 네. 좋았고요. 예. 급사 얘기를 그래서 교수님이 해주셨잖아요. 네. 저도 그 급사한 친구를 금년 초에 보냈는데 부인이 막 울먹이면서 말 한마디 못하고 그렇죠. 보냈다고 맞습니다. 안타까워해요. 근데 그때 뭐 어쩔 수 없었다고 보는데 저는 그때 그런 생각을 했어요. 우리 친구가 유언장을 써놨으면 거기에 아내에 대한 뭐 여러 가지 소회도 쓰고 미안하다는 얘기도 하고 고맙다는 얘기도 하고 또 당부의 말도 썼으면 급성 질환으로 사흘 만에 수술 과정에 있다가 세상을 떠났지만 말할 기회는 없어도 유언장을 통해서 아내에게 뭔가 전할 내용이 있었을 거고 그러면 얼마나 부인에게 이게 큰 위안이 됐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거든요. 근데 좋네요. 지금 아버님의 경우 그 사흘이 네. 어떤 의미로 남는 사흘일까는 아버님에 있어서나 가족에 있어서나 정말 큰 차이일 것 같아서 그럼요. 정말 죽음에 대해서 좀 더 진지하게 생각하는 생활문화 이건 참 필요하겠다. 웰다잉의 핵심이 그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그렇죠. 합니다. 그러니까 어차피 사람 어차피 죽는데요. 그것을 정말 존엄성을 가지고 품위 있게 그렇게 돌아가시는 방법 중에 말씀 주신 대로 그렇게 정리하는 시간이 정말 필요하지 않을까. 그러나 금방 말씀 주신 것처럼 또 사람이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미리 그렇게 유언장을 작성해 두는 것 이런 것도 준비 중에 하나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듭니다. 네. 저는 아무래도 의사라서 의료 측면에서 만나는 사람과의 관계를 먼저 생각하지만은 진짜 유언장 미리 쓰는 거 좋은 방법 아닐까요? 의사 선생님 입장에서 나이 드신 분들이 머지않아 돌아가실 수밖에 없는 상태라고 됐을 때 그래도
환자나 가족들의 판단으로는 좀 더 치료하면은 나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희망을 버리기가 어렵기 때문에 계속 무리한데도 집착하는 경우가 나타나는데 그럴 때의 선택의 기준이라 그럴까 이런 것을 어떻게 삼을 수가 있을까요? 저는 사실 상당 부분 의사한테 달려 있다고 생각합니다. 주치의한테. 저는 선택을 하시게 만들어요. 저의 환자분들은 제 판단에는 이러저러해서 좋아질 확률이 아주 없진 않습니다. 세상에 기적이란 건 있으니까. 근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99세고 문제가 있고 이런 상황에서 자칫하면은 지금 원하시는 대로 모든 현대적인 치료를 다 했을 때 중환자실에서 오히려 두세 달 고생하시다가 결국은 돌아가실 수도 있는데 선택하십시오라고 하는데 그거는 좀 객관적인 자료도 어느 정도는 알려드려야 되고 충분히 설명을 하면은 저는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제일 처음에 말씀드렸던 사례, 그러니까 폐암인데도 불구하고 왜 응급실에서 기도 삭관을 하고 중환자실에서 돌아가신 분 계시잖아요. 사실은 저 같으면 제가 응급실에서 그 환자를 처음 만날 기회가 있었다면 저는 이미 설명을 충분히 했을 겁니다. 이거는 폐암이고 진행이 됐고 뇌까지 전이됐고 그 상태에서 지금 기도 삭관을 하면 말씀도 못 하시고 여러분들과 얘기도 못 나누고 고생만 하시다 가신다. 선택하시라. 그 대신 일반 병실에 가서 중환자실에서의 기도 삭관은 아니더라도 다른 치료는 충분히 해드릴 수 있다라는 걸로 충분히 저는 대화가 됐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하는 게 좀 더 맞지 않을까 하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의사 선생님의 충분한 설명과 선택을 할 수 있게끔 네, 해주셔야죠. 선택의 기회 제공이 그쵸? 중요한 것 같고 그런 점에서 사전 연명의료의향서 등록 제도가 이 문제를 환자나 또 내가 사전 연명의료의향서 등록을 했다라는 얘기를 부부간에 또는 자식에게 얘기를 하는 과정을 통해서 사전 예행 연습이 되는 효과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네요. 맞습니다. 네. 가족에게도 또 네. 예행 연습이 되고 예. 본인에게도 예행 연습이 네. 되고 또 그게 사전 네. 사전에 미리 써두시면은 네. 병원에서도 그걸 알기 때문에 네. 거기에 맞춰서 어쨌건 행동을 취할 수가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예. 상당히 좋은 것이고요. 그것이 지금 아까 200만 명이라고 말씀하셨나요? 네. 그렇게 이미 썼다는 거는 정말 긍정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러니까 세상의 모든 일은 다 준비를 잘하면 좋은 결과가 따르고 준비 없이 당하면 허둥지둥하고 순간에 잘못된 선택을 할 가능성이 커지지 않습니까? 그런 점에서 의사 선생님의 좀 상세하고도 또 이렇게 구체적인 어떤 설명을 통해서 선택을 바르게 할 수 있도록 도움을 받는 것도 중요하고 또 한편으로는 이 연명의료에 대한 내 결정이 닥칠 상황에서의 선택의 문제를 결정한다는 의미도 있지만 그 전에 그렇죠. 내가 그런 경우가 됐을 때 이 문제를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를 미리 생각해보는 일테면 사고 실험 내지는 예행 연습의 효과가 굉장히 크다는 점도 강조될 필요가 있을 것 같네요. 정말 맞습니다. 네, 예. 강조해 주셔야 되고요. 아, 예. 네. 그러면서 제가 문득 아까 왜 급사도 안 좋아요 그런 것 중에 제가 문득 요건 한 번만 말씀드리려고요. 급사에 대한 말씀을 드릴 때 왜 좋은 죽음을 아까 제가 왜 영국에서 얘기한 4가지가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각 나라에서 그 중에서도 뭐가 가장 중요하냐, 내가 생각하는 좋은 죽음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그러면 미국의 경우는 재밌어요. 안 아프게 죽는 것, 통증 완화시켜주는 거에다 제일 무게를 뒀더라고요. 그리고 영국의 경우는 익숙한 환경에서 죽고 싶다. 그거에다가 무게를 뒀고 일본의 경우는 심신이 편안했으면 좋겠다. 또 하나는 의료진이 나한테 잘해줬으면 좋겠다. 이건 조금 뜻밖이었는데 그런 걸 얘기했는데 우리나라 분들에 물어봤을 때 가장 놀라웠습니다. 이건 원래 항목에 앞쪽에 있지도 않았던 항목인데 뭘까요? 남은 가족들에게 부담을 주고 싶지 않다. 예. 전 이거 굉장히
이타적이기도 하고 우리나라 독특한 문화이기도 하고 그런 면에서도 저는 급사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아까 말씀 주셨듯이 자기 의사를 밝힐 기회도 없이 그래서 그게 유언장이 됐건 사전 연명 의료에 대한 그 결정권을 행사하셨건 그런 게 필요한 게 아닐까. 그 말씀하고 상통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그 가족에게 부담을 안 준다는 것이 항상 이 다양한 문제에 대해서 중요한 고려사항인 것 같아요. 놀라웠어요. 네. 그게 결국 경제적으로 부담을 안 줘야지 또 내가 오랫동안 돌봄이 필요하면은 자녀들이 하던 일에도 지장을 받고 그렇죠. 얼마나 또 힘들까 이런 문제 때문에 그러는 건데 그러한 태도 중에서 잘 우리가 그거를 고려해 가지고 살려낼 또 활성화할 어떤 그런 웰다잉 문화 이런 것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맞습니다. 또 하게 됩니다. 네. 그렇죠. 그리고 이제 왜 또 하나는 아까 왜 우리 연명의료 결정법에 대해서 조금 문제가 되는 거 생각하는 게 없냐라고 말씀을 주셨어요. 네. 근데 그 점에서 왜 우리 이 연명의료를 바라볼 때 의료를 치료의 목표에 따라 가지고 우리가 몇 단계로 나누잖아요. 갑자기 쓰러졌다 그러면 왜 지나가는 사람이라도 할 수 있는 급성기의 기본 소생술, 심장 마사지 이런 것들이죠. 그다음에 전문 소생술이라 그러면 병원으로 옮겨져서 약물을 쓴다든지 뭐 인공호흡기를 건다든지 이런 게 될 거고, 두 번째 단계에서는 바로 생명을 유지하는 기본이 바로 물을 공급하고 영양을 공급하고 그런 것들이 바로 이제 중요한 문제가 되겠고, 또 세 번째로는 장기 기능을 대체하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왜 인공 신장을 대체하는 걸로 투석을 한다거나 아니면은 아예 산소를 공급하는 이런 문제들이 있거든요. 그게 있고, 그거 외에 질환을 조절하는 단계가 있고요. 내가 가진 병에 대한 치료, 항생제를 쓰거나 마지막으로는 통증 같은 걸 완화시키는 단계가 있는데, 제가 우리 결정법의 문제에서는 앞쪽에 뭐 생체 징후나 회복을 유지하거나 아니면은 장기 기능 대체하는 거는 좁은 의미의 연명 치료에서 선택하고 안 하고 하는 게 다 들어갑니다. 근데 이제 좀 더 넓은 범위로 넘어간 왜 물을 공급하고 영양 공급하는 생명을 유지하는 그거,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질환 치료 목적의 것까지도 포함을 시키는데, 사실은 이 항암제 부분은 질환 치료 목적이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들어가 있는 것도 약간 좀 제가 그거는 좀 아주 좀 정확한 건 아닌 것 같다라는 게 있는데, 어떤 점에서는 제가 오늘 또 말씀드리고 싶었던 것 중에 하나가, 우리 연명의료 결정법에는 물과 영양을 공급하지 않으면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 돌아가시는 분일지라도 병원에 계신다면 그게 콧줄을 꽂건 배에다 관을 꽂건 아니면 정맥주사를 쓰건 수액과 그리고 영양을 공급해야만 하거든요. 근데 과연 그것이 꼭 돌아가신 분한테 편안하고 삶의 질을 높이고 잘 돌아가시게 할 수 있는 거냐? 그건 사실은 그렇진 않거든요. 물론 저는 많은 분을 모시면서 그 환자의 상태에 따라서 적절하게 제가 영양 공급, 수액을 드리기는 하지만, 굉장히 중요한 거는 어차피 말기가 됐을 때는 저절로 입맛이 없어지면서 식사도 안 하게 되고 실제로 탈수가 되면서도 본인이 옆에서 보는 거에 비해서는 환자 스스로 느끼는 게 그렇게 힘든 건 아니거든요. 근데 물론 환자에 따라서는 그런 게 필요할 경우도 있겠습니다만은, 법적으로 끊어서는 안 된다라고 정해놓은 거는 너무나 무리수가 많고, 또 병원에서는 자칫하다가는 과다로 수액을 투여하거나 이런 문제가 발생할 경우도 많고,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 너무 강제로 끊지 못한다는 부분은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겠다, 좀 강조를 드리고 싶습니다. 네. 저도 이 곡기 끊기에 대해서 처음에는 아이고 그렇게 생명의 요구, 신체의 요구에 반하는 행동을 통해서 생명을 종식시키는 건 좀 무리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한참 신진대사가 활발할 때의 상태와 어차피 자연 수명이 다해서 이제 생명의 마무리를 해야 될 시점에서는 자연스럽게 그 호흡에 대한 능력과 이런 것도 떨어지고, 마찬가지로 수분 섭취나 영양 섭취도 같이 맞습니다. 그 필요성과 네. 또 능력이 떨어지면서
자연스럽게 생명이 종식되는 게 아닌가 싶은데 그게 자연의 원리와 부합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되더라고요. 정확하십니다. 네. 실제로 점점 그 말기 단계로 갈수록 필요한 수액의 양이나 아니면 영양은 점점 적어지게 되거든요. 그거를 굉장히 잘 맞출 자신 있으면 하셔도 되고요. 네. 그러나 그게 필수기 때문에 끊어서는 안 된다는 네. 거는 네. 저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죠. 필요할 땐 써야 됩니다, 네. 물론. 그러니까 저처럼 문외한의 입장에서 봐도 숨 쉬는 거나 물 마시는 거나 밥 먹는 거나 다 같은 생명 유지 활동인데 맞습니다. 호흡의 인공적인 그 강제적인 네. 그 공기의 공급은 네. 안 할 수 있는데 영향은 안 된다. 이게 뭐 좀 불합리한 것 맞죠. 같아요. 이게 좀 네. 자연스럽게 통합될 필요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네. 초창기에 법안을 만들 때 참여하신 분이 네. 혹시나 그 아는 사람을 강제로 굶겨 죽일까봐 굉장히 걱정을 하셨던 것 같아요. 예, 예. 그래서 어쨌건 네. 법적으로 끊으면 안 된다는 거는 문제가 있다. 예, 예. 물론 필요할 땐 쓴다지만 네, 예. 필요가 없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예. 그 점에서는 좀 손을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네.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안락사 논의가 전 세계적으로 그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데 저희도 안락사 관련 법이 지금 국회에 제출되어 있습니다만 안락사 허용 여부를 논의하기 전에 우선 현재 이 연명의료 결정법, 존엄사법이라고 불리는 이 법에서 자연스러운 죽음을 가능하게 하는 그런 제도나 이런 것들이 좀 더 적극적으로 도입이 되는 게 그러니까 안락사에 대한 불필요하거나 과도한 논의의 확산을 좀 막는 데도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어차피 논의를 막을 수는 없는 거니까요. 네. 그러나 이것도 그냥 우리 말씀 시작하기 전에 드린 말씀은 우리나라 분들의 그 국민성 남보다 뒤처지면 못 견디니까 안락사 얘기가 기왕 나왔기 때문에 아마 논의를 마구마구 퍼져나가는 걸 막지는 못할 것 같고요. 또 충분한 논의 끝에 그게 법안이 나중에 만들어질 수도 있겠죠. 근데 아직까지는 대부분의 분들은 안락사에는 찬성하지 않는 분이 더 많으신 것 같고 안락사에도 여러 가지 단계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논의를 하기 전에 이 연명의료 결정법이 좀 더 좀 충분히 우리한테 생활 속에 파고들어서 돌아가시는 분의 진짜 웰다잉이 너도 나도 잘 받아들여질 때 그때쯤 가서 안락사가 다시 법안으로 그때 좀 생각을 해볼 수 있지 않을까. 근데 뭐 논의야 뭐 얼마든지 많이 하셔도 되죠. 네, 네. 우리나라가 변화에 민감하기 때문에 그렇죠. 안락사 논의도 조만간에 네. 아마 많이 확산될 거로 보입니다만 또 안락사 논의 과정에서 현재 있는 연명의료 결정법의 여러 가지 한계나 문제점을 잘 드러내고 또 대책을 얘기하면서 이게 개선되는 쪽으로도 작용을 할 수 있을 것 그렇죠. 같아요. 당연하죠. 네. 그렇기 때문에 논의는 얼마든지 해도 된다고 네. 생각을 합니다. 예, 네. 그래서 백 교수님께서 이 연명의료 결정법이 제정될 때부터 많은 도움을 줬고 좋은 의견을 내주셨는데 좀 미비한 상태지만 출발해서 빠르게 또 성공적으로 양적인 확산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이제는 좀 한번 멈춰서서 질적인 성장, 성숙의 문제, 그리고 소외나 미비한 것 이런 문제도 좀 잘 점검을 해서 정말 국민의 존엄한 죽음에 도움이 되는 제도로서 이게 더 발전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좀 관심 갖고 많이 도와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